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지적장애, 지체장애 발표를 하게 된 미술심리보육가 이병준입니다. 자, 먼저 지적장애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지적장애라는 것은 지적인 기능에 어려움이 있고 적응 행동상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데요. 이것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지적 기능이 떨어진다고 해서 지적 장애가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 이 현실에서 그것으로 인한 행동상의 어려움이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반대로 적응 행동이 이상하지만은 지적 기능은 정상적일 수 있는데 이 두 가지 기능이 동시에 만족이 됐을 때 우리는 지적장애라고 합니다. 자, 혹시 여러분들 자신의 IQ 아시나요? 자, IQ 옛날에 이제 학창시 검사를 하는데요. 지적 장애 진단의 지능 지수는 70 이하가 되면 네, 지적 장애 진단을 받습니다. 평균 IQ가 90에서 100, 110 요까지가 평균 수치에 들어가는데요. 이 지적 장애는 우리가 겉모습만 봤을 때 저 사람이 지적 장애가 있다고 알 수 있을까요? 행동이 이상하거나 이러면 알 수 있지만 우리가 겉모습만 봐서는 지적 장애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지적 장애는 이 언어와 관련된 문제하고 연결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말을 하는데 의사소통이 안 된다든지 이럴 경우가 있으면은 그 지적 장애일 수가 있어요. 특히 이제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 우리 애가 정상적으로 잘 자라는지 궁금하잖아요. 근데 애들은 이렇게 잘 몰라요. 그래서 애가 말은 잘 바른지, 이 운동 기능하고도 연결이 돼요. 그래서 잘 이렇게 기는지, 그 발달 단계에 맞는 기능들이 잘 되는지 엄마가 체크를 해야지, 이제 어릴 때 발견해서 치료가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적장애는 언어와 운동 기능에 연결이 되어 있다. 그래서 아이 시절에도 아이고 우리 아이가 잘 될까 이렇게 걱정만 하지 마시고 관심을 가지고 잘 체크를 하시면 좋다. 자, 지적장애는 그러면은 언제 발생할까요? 제가 준비를 했죠. 먼저 태어나기 전 그리고 태어날 때 출생 후로 나누는데요. 이 요인도 세 가지로 이렇게 해놨어요. 첫째 이제 생물학적, 생혈학적 요인이죠. 그래서 환경, 염색체 이상이라든지, 부모가 연령이 많다든지, 자기가 상관없이 부모에 의해서 이렇게 물려받은 유전자로 인해서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환경 호르몬이라든가, 어떤 원폭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제, 이런 것도 염색체 이상을 미쳐서 태어날 때 지적장애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태어날 때 사실 아기가 태어나는 과정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여기 결혼하셔가지고 애도 낳으신 분도 있는데 사실 아이도 상당히 힘들어요. 그런데 이제 태어날 때 이제 아이는 머리가 다 크지 않기 때문에 몰랑몰랑 하다고요. 그래서 나오다가 머리가 손상된다든지 또 어렸을 때 이렇게 염증 이렇게 질환 같은 거 신생아 질환에 또 걸려서 지적 장애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태어날 때하고 문제 없어는 살면서 또 머리를 심하게 충격을 받는다든지 이런 경우에 의해서 생기기도 하고요. 방금 것은 이제 생물학적인 요인에 의해서 생긴 거고요. 사회적인 요인도 있는데 특히 이제 부모가 잘 못 먹어가지고
북한이나 이런 데 가면은 지적장애 좀 많지 않을까 생각 드네요. 잘 못 먹으니까 빈곤하다든지. 그리고 이제 지방 환경이 뭐 화목하지가 않으면은 그 뭐라 그러죠? 태교라는 거 혹시 해보셨어요? 결혼하신 분들? 그런데 이제 예전에는 태교라는 말이 이제 거의 없었는데 이제 부모의 어떤 가족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산모가 되게 불안감을 느끼고 힘들어하면 이런 경우가 생긴다고 이제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출산관리보호 이 뭐지? 그래서 이제 태어날 때 그 출산 관리를 또 이렇게 잘 못하면 또 지적 장애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미역도 끓이고 저 산모가 편안하게 또 하라고 또 해주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출생 후에 마스크 좀 벗고 해도 될까요? 네, 잘 들리면 그냥 하고요. 네. 그 다음에 그 출생 후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태어나기 전에 엄마가 잘 못 먹어도 걸리지만은 애가 또 잘 못 먹으면 이 정상적으로 이게 발달이 안 돼가지고 부적절한 양육, 빈곤에 의해서 지적 장애가 생길 수 있다고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런 경우가 없지만은 아프리카라든지 뭐 이런 쪽에 보면 되게 그 못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렇게 그 하고 보니까 그쪽에는 좀 장애인들이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 다음에 행동적 요인으로 보면 그 출생 전에 그 음주, 흡연 이런 것들이 또 그 지적 장애가 된다는 거 해요.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네요. 이 마음의 문제인데 부모 될 준비가 안 된 경우에 갑작스럽게 뭐 실수를 해서 어떤 뭐 또 사고가 나서 부모가 될 준비가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했을 때도 이 아이가 지적 장애가 생길 수가 있고 또 태어났을 때 요새 신문에 그 TV라 보면 애가 이제 엄마 아빠가 PC방 가서 애가 방치를 하고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냥 놔뒀다가 그래서 이제 크게 보도가 됐는데 부모의 방임 이런 거에 또 생길 수가 있고 출생 후에는 이제 아동학대 그리고 가정폭력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적장애가 생깁니다. 자, 그러면 지적장애라고 우리가 그냥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세분화 보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다운증후군이라고 들어보셨죠? 다운증후군. 생긴 게 비슷한 사람들이 있어요. 눈, 코, 입이 이렇게 몰려가지고 비슷하게 생겨서 나는 다운증이라는 사람들이 왜 얼굴이 똑같을까 궁금한 적이 많았는데 유전적이에요. 그래서 지적장애 한 5%에서 6% 정도가 이 염색체 이상이에요. 염색체 XY, 남자는 XY, 여자는 XX인데 이 염색체에 그 이상이 생겨가지고 다운 증후군이 생기고요. 또 윌리엄스 증후군이라고 있는데 저도 진짜 잘 보지는 못했는데 요정을 보면은 코가 이렇게 올라가고 턱이 작고 뭔가 이렇게 생겼나 봐요. 약간 요정처럼 보이는 외모를 가진 사람이 이 윌리엄스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염색체 이상 X염색체가 2개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 또 약체 X증 증후군 귀가 길고 뾰족한 얼굴을 가지고 있대요. 이런 것도 지적장애고 프레더 윌리 증후군이라고 뭐 여러 가지 15번 염색체 일부가 삭제되어 발생되었는데요. 여러 가지 그 염색체에 의한 그 증세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적 그 장애 이제 아이들을 어떻게 이제 지도를 해야 될 건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인지 그 치료 배우셨죠? 인지 영역에서 먼저 이렇게 자기 이름도 이렇게 몰라요. 그래서 자꾸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야, 누구야 이름을 불러줘서 자신의 그 정체성이라든지 생각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인지 영역을 지도를 하고요. 그 다음에 뭐 동기적인 특성, 그래서 동기를 또 주고요. 사회적인 또 특성. 그래서 이제 사회적이니까 말 그대로 혼자는 그럴 수 있는데 같이 이렇게 올려가지고 모델링 학습이라든지 친구들 하는 걸 본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배우는 거죠. 그 다음에
학습 지도도 하는데요. 이 지적장애인들이 보면 이제 또 한 가지 또 관심 있는 분야가 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 잘하는 분야에 대해서, 익숙한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학습 지도를 해주면서 지도를 해주면 좋습니다. 자, 이제 얘기가 많은데 그러면은 영상 자료로서 우리가 그 지적 장애에 대해서 앓고 있는 분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V에 나왔던 사례고요. 네, 영상 시청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신장애에 대해서 이제 얘기했는데요. 지적장애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 지적장애도 저번에 한번 선생님도 얘기하신 것 같은데, 그 등급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1급, 2급, 3급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퀴즈 내겠습니다. 그 맞추면은 제가 GS 상품권 3,0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적장애 그 1급, 2급, 3급이 있는데, 그 차이에 대해서 혹시 얘기해 주실 분 있으실까요? 그러면 일단 지적장애는 1급이 그 1급이 더 상태가 안 좋다. 안 좋다. 그러면 3급이 더 안 좋다. 역시 내 수업을 잘 들으셨네요. 자, 그 부연 설명하면 이제 3급은 경계선이에요. 그래서 8세에서 12세 정도의 그 연령 정도를 가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교육을 좀 하면 그 사회생활도 이렇게 가능한 부류예요. 그리고 이 2급은 이제 그 밑에 단계, 그래서 이제 아까 그 8세까지 했으니까 뭐 3세부터 한 8세 정도, 7세까지 정도, 요 정도의 연령이에요. 그래서 IQ로 보면 한 50 정도 이렇게 될 것 같고요. 1급은 말 그대로 이제 아예 이제 배변 활동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안 되고 완전히 이제 케어를 해줘야 되죠. 그래서 아까 앞에 보면 엄마가 이제 아이가 3명이 있는데 계속 이렇게 돌봐줘야 되겠죠. 그래서 케어가 되는 부분은 3급 정도는 이렇게 잘 관리를 하면 일상 수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그 선물은 다음 기회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지체장애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영상을 시청을 하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8분짜리 정도 되는데요. 한번 볼게요. 흔히 몸통과 팔다리에 장애가 있는 것을 지체장애라고 말합니다. 지체장애는 선천적 원인과 후천적 원인 모두에 의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은 지체장애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체장애인의 90%는 선천적 장애인이 아닌 후천적 장애인입니다. 즉, 지체장애인 대부분은 사고나 질환으로 장애를 갖게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지체장애는 갖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살면서 갖게 되는 장애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비장애인들이 장애인들에 대해서 무관심한 이유는 본인들은 장애와 무관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사회적 환경이 누구나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서 장애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한다면 장애인들에 대해서 좀 더 따뜻한 관심과 배려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장애인은 우리와 같이 함께 사회를 구성하고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좀 더 함께하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체장애인 역시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체육 활동을 즐기고 싶어 합니다. 팔과 다리 등 몸의 불편한 부분을 사용하지 않고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체육 활동은 많습니다. 비장애인 분들이 저희 장애인들을 갖다가 대하기를 저 사람들은 운동을 못 할 거야. 저 사람들하고 같이 뭐 하기 싫어. 이런 식으로 뭐 할 수도 있죠. 근데 저희들은 장애를 가졌지만은 장애 유형에 따라서 각자 자기한테 맞는 운동들이 한 고등학생이 저 우수를 보고 깜짝 놀라 다른 자리로 옮겼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와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주변에 있는 제가 자리를 잘 견디며 잘 생활하고 있는지 알고 있어서 저희 부모님이나 저희 친구들, 저의 마음 아팠던 얘기를 아무에게도 얘기할 수가 없었어요. 지금은 장애를 잘 견디면서 생활하고 있지만 우리 주변의 장애인분들은 비장애인들의 편견 어린 시선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고 생활하시는 분이 많거든요. 장애인들을 배려하고 장애인들을 조금 더 헤아려주는 그런 우리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보셨습니까? 그 학기 초에 보면 그때 조교님이 그 장애인과 관련되는 그 영상을 시청하라고 아마 그때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사실 그냥 막 넘겼거든요. 그 언제 다 봐 이러면서 그 잠깐이라도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함께 장애인과 살아가는데 이런 영상을 학교에서 이제 시청하라고 했을 때 좀 자발적으로 이렇게 봐야 되는데 보면서 조금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변에 보면 이제 예전에는 지체 장애인들이 혹시 이제 주변에 있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근데 잘 몰라요. 왜냐하면 이제 집안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잘 몰랐는데요. 유명인들도 보면 이렇게 그 가족 중에 보면 장애인들이 많이 또 있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휠체어를 타고 바깥으로 이렇게 많이 활동을 하기 때문에 지체장애에 대한 인식이 많이 좋아지고 있는데요. 지체장애는 어쩌면 우리가 그 사람이 불편한 것보다 우리가 지체장애인을 바라보는 그 편견이나 이런 것들이 지체장애인한테는 상당히 힘든 일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지체장애에 대해서 지체장애는 이제 신체적인 장애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성마비, 뇌 손상을 입어가지고요. 그래서 뭐 신체 여러 부위에 장애를 가져오는데 좀 많이 보셨지 않았을까 싶어요. 말을 할 때 몸이 막 떨리면서 말도 제대로 못하고 행동이 막 불규칙적으로 이렇게 일어나서 상당히 말을 하는데도 에너지를 많이 쓴다고 해요. 그 다음에 진행성 근위축증. 이것도 가끔 이제 희소병인데, 누구더라? 유명한, 과학자. 또 보면, 호킹 박사가 이제 계속 근육에 힘을 잃어가지고, 심지어 말하는 이제 근육도 말도 못하고, 심지어는 이제 우리는 다 근육 힘으로 살아가니까 그 근육이 힘을 잃어가지고 이제 돌아가셨죠. 근데 근위축증. 그 다음에 이제 이분 척추 일부분이 뭐 선천적으로 또는 후천적으로 손상을 입었고요. 뇌전증. 뇌는 전기로 이루어지는데 이 전기 에너지가 비정상적으로 방출될 때 발생하는데 이거 옛날 말로 하면 간질이에요. 그래서 발작 일으키는 거. 간질 환자도 이제 좀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는 괜찮은데 갑자기 막 발작을 일으켜가지고 이렇게 돼요. 입에 거품을 물고 그렇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외상성 뇌 손상, 이제 교통사고가 요새 많잖아요. 그래서 교통사고로 이렇게 뇌가 손상이 돼가지고 지체장애를 가지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선천적인 장애인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후천적으로 장애인들이 많아요. 교통사고 많잖아요. 그래서 후천적으로 많이 일어나서 사실은 이런 얘기도 해요.
우리가 지금 정상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장애인들도 그 사고를 당한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장애인들도 우리가 똑같은 그 정상인이었는데, 그래서 우리를 보고 이제 얘기할 때, 어쩌면은, 준비되지 않은 장애인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다는 걸 이제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특성으로는 이제 학업적인 특성이 있는데, 사실 뭐 장애인들은 다양해요. 그래서 뭐 인지 능력이 아까 호킹 박사는 우리 일반인들보다 훨씬 더 지적 능력이 뛰어나고요. 그래서 또 지체 장애로 인해서 또 지적 능력이 낮기도 하고 다양한 인지 능력의 차이를 보이고요. 가장 무서운 거는 이제 편견인데, 아까도 얘기드렸다시피 장애 그 자체보다 우리가 장애를 가지게 되면 스스로가 위축이 되고, 특히 또 주위에 있는 부모들이나 친구들이 장애인에 대해서 기대를 안 해요. 아예 내놓은 자식을 취급하거나, 반대로 또 너무 과잉 보호를 해가지고 지체장애를 위축시킬 수가 있다.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그 지도를 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보면요, 먼저 이제 이게 육체적인 거니까 물리치료를 이렇게 많이 하고요, 작업치료, 일을 하는데 필요한 작업치료를 하는 거예요. 우리 일반인들도 지금 보면 다 허리 펴고 앉아 있어요. 바르게 앉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리적 환경, 요새 보면 이제 옛날엔 계단밖에 없었는데 휠체어가 다닐 수 있도록 턱이 없고 넓은 문도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의사소통, 의사소통을 하고요. 이동순환으로 이제 휠체어라 전동장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지원해 주고 있어요. 자, 이제 제가 준비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이제 장애 제가 드린 말씀이 있었는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는데 생각이 안 나네요. 어떻게?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 발표를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제 발표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